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입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2년 넘게 참고 견뎌냈는데요. 전 그런 아내 곁에서 제대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형제들 눈치만 보면서 아내에게 참으라고만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된 진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는데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시든 웃으면서 맞이하셨거든요. 물건 하나 안 사는 손님한테도 똑같이 친절하셨고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저 아저씨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맨날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안 사잖아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재미나 사람은 말이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저분이 오늘은 안 사도 내일은 살 수도 있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줄 수도 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대하는 태도란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정말 소중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돼. 그럼 그때 가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당시 10살이었던 전 아버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장사 잘하려면 손님한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답니다. 나중에 커서야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게 됐지만요. 어머니도 동네 분들께 늘 따뜻하게 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반찬 만들면 옆집 할머니한테도 갖다 드리고 김장할 때도 혼자 사시는 분들 것까지 같이 담가 주시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인지 전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대구로 갔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학교 다녔고요. 졸업하고 나서 대구에 있는 중견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에 배치됐는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선배들이 잘 가르쳐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팀장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 5년 차쯤 됐을 때 대학 선배의 소개로 지금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 이름은 서연이에요.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재민 씨는 주말에 뭐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요? 등산 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 많은 곳보단 조용한 산이 좋거든요. 혼자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면서요. 저도 그래요. 저는 주로 집에서 책 읽거나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조용한 게 편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 가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잘 맞네요. 다음엔 같이 조용한 카페 가서 책이나 읽을까요? 옆에 앉아서 각자 책 읽어도 되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대화가 참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서연이는 서울에 있는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곧 이직할 계획이라고만 했습니다. 전 그러려니 했죠. 누구나 직장에서 고민 하나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체가 좋았거든요. 2년 정도 주말마다 만나면서 서연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청혼을 했고 서연이도 좋다고 해줬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잘해줄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저도 좋아요. 재민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옆에 있어 줄게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연이 부모님을 처음 뵀는데요. 서울 성북동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적으시고 굉장히 조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사위 될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법도 한데 그냥 딸 잘 부탁한다는 말씀만 몇 번 하시고는 결혼 준비는 젊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말씀이 적으셔서 좀 어색했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식장도 작은 곳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전 만족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좀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형은 저보다 5살 많고 누나는 3살 많았습니다. 둘 다 이미 결혼해서 애들도 있었고요. 형은 대구에서 중견제약회사 부장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같은 회사였어요. 누나는 같은 회사 차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3남매가 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셈이었죠.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같은 회사 다니는 게 자랑이셨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모이면 정말 푹적거렸어요. 우리 막내도 드디어 장가 갔으니 이제 다들 한자리에 모였네. 얘들아,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형수님, 재수님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서연이 말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서연이 앞으로 잘 부탁해. 네, 형수님. 결혼 초반 6개월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집안일도 잘 챙겼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며느리가 얌전하고 조신해서 좋다고 하셨고요. 형수랑 재수도 서연이를 잘 대해줬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 형님네 형부님도 오신대. 너희도 올 수 있지? 네, 언니. 좋아요. 뭐 가져갈까요? 아니야. 그냥 와. 우리가 다 준비할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서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 서연이가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이직 준비를 한다면서요. 여보,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다가 천천히 알아보자.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 응. 그럴게. 당분간은 집에서 좀 쉬면서 이직 알아볼게. 회사 다니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푹 쉬어. 고마워, 여보. 전 당연히 1~2달 쉬다가 금방 다른 회사 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투자회사에서 경력도 쌓았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서연이는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요. 여보, 요즘 이력서는 넣어봤어? 응. 몇 군데 넣어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 마음에 드는데 찾아. 전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슬슬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재민아, 서연이 아직도 집에 있냐? 요즘은 취업 준비하는 거 맞냐? 네, 어머니. 이력서 넣고 있다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데가 없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래요.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골라. 아무 데나 다니면서 돈이나 벌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 서연이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서연이를 감싸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형이랑 누나도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민아, 서연이 진짜 취업할 생각 있는 거 맞아? 당연하죠, 형. 왜요? 아니, 벌써 석 달째잖아.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해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3달 동안 한 군데도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냐? 글쎄요. 서연이가 까다롭게 고르는 것 같긴 한데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서연이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정말 내긴 내는 건지 면접은 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직 안 됐다는 말만 했거든요.
전 그래도 아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혹시 임신 준비라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수랑 재수까지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명절 때가 제일 심했어요. 그해 추석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서연이만 부엌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 냄비 좀 가져와봐. 서연아, 설거지 좀 해줘. 서연아, 애들 밥 좀 먹여. 서연아, 물티슈 좀 가져와. 형수랑 재수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쉬고 있는데 서연이만 쉴 새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형수님들도 좀 같이 하시죠. 서연이만 계속 일하잖아요. 우리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서연이는 매일 집에 있잖아. 이것도 못하면 뭐해?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민아, 넌 좀 빠져. 여자들 일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형수의 말에 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일을 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어.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형수님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내가 집에서 노는 게 사실이니까. 아니야. 넌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도 1년 넘게 백수인 건 맞잖아. 내가 빨리 취직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표정도 많이 안 좋아 보였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머니 생신, 형 생일, 누나 집들이, 조카 돌잔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연이만 일했습니다. 처음엔 형수랑 재수도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연이만 부엌과 거실을 오가더라고요. 서연아, 물 좀 따라와. 서연아, 애 기저귀 좀 갈아줘. 서연아, 커피 좀 타와. 서연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 마치 식모 부리듯이 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머니도 점점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을 때였는데요. 자네 며느리들은 다들 잘하나? 우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정말 기특해. 맞벌이로 열심히 살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글쎄 말이야. 뭐? 무슨 일 있어? 집에서 1년 넘게 놀고 있어. 취업 준비한다면서 맨날 빈둥거리기만 하고.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편한 것만 찾아. 전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무슨 노력? 1년 넘게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무슨 노력을 해?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안 나가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서연이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까다롭게 골라서 안 되는 거지. 에이, 답답해. 그만하자. 그렇게 싸우다가 어머니가 결국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넌 내 어미보다 계집이 더 중요해? 아들이 이래서야 쓰겠냐? 그날 서연이랑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괴로웠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내가 너무 무능해서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날 무시하시는 건 내가 백수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믿어줘. 나 믿어. 당연히 믿지. 근데 이젠 어디든 빨리 취직하는 게 어때?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만 힘들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될 거야. 꼭 좋은 데 들어갈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백수였고 시댁의 대우는 더더욱 나빠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서연이를 무시하셨고요. 서연아, 빨래 좀 개어놔. 서연아, 청소 좀 해. 서연아,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집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잖아.
우리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 아니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니? 형이랑 누나도 이젠 서연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재민아 너 요즘 생활비 빠듯하지? 한 달에 얼마나 쓰냐? 네 형. 한 300만 원 정도요. 300? 야, 그걸로 어떻게 살아? 우리 집은 맞벌이라 한 500은 쓰는데. 서연이라도 일 좀 하면 좋을 텐데. 누나 그건 좀. 에이 됐어. 어차피 제가 나가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냥 집에서 애나 낳고 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전 형한테 나중에 따로 말했습니다. 형 서연이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상처받잖아요. 왜? 사실이잖아. 사실이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에휴 요즘 애들은 너무 유리멘탈이야. 그깟 말에 상처받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서연이가 취직 못하는 것도 그런 유리멘탈 때문 아니야? 면접 가서 제대로 어필도 못하고. 그날 밤 서연이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게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응. 괜찮아. 그냥 눈에 뭐 들어가서 그래.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들어오지 마.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냥 문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니한테도 형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뒤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고 친척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서연이는 역시나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형수랑 재수는 거실에서 손님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고요. 서연아 이것 좀 내와. 서연아 저것 좀 가져와. 서연아 애들 밥 좀 먹여. 서연아 접시 좀 치워. 서연아 물 좀 따라와. 저녁 먹고 나서 어머니가 상을 하나 받으셨어요. 어느 지역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 열심히 한 걸 인정받으신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며느리들도 다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해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정말 기특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막내며느리는 글쎄 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2년째 백수로 집에 있는데 쓸모는 없어도 그래도 집안일은 시키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친척분들이 웃으셨고 형수랑 재수도 피식 웃더라고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표정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게. 아니면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랑 거리 두고 따로 살면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당신이 내 편이어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잖아.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출근? 어디? 회사 다니러요. 드디어 취직됐어? 축하해. 어디 들어갔는데? 응. 아니 정확히는 복직이에요. 복직? 무슨 소리야? 어디 다녔던 데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서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원래 다녔던 투자회사 있잖아. 그 회사 대표였어요. 뭐? 사장이었어요. 직원 50명 정도 되는 투자회사 운영했어요.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고 부사장한테 경영 맡겼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회사 대표라고요? 당신네 형도 누나도 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에요. 당신네 형이랑 누나가 다니는 제약회사 말이에요. 우리가 3년 전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당신네 어머니 다니시는 봉사단체도 우리 회사가 매년 후원하고요. 그동안 모두 지켜봤어요. 당신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이 내 돈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네 가족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도 보고 싶었고요. 2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결과는? 당신은 합격이에요. 돈도 모르고 제 신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내 편이어 줬으니까. 근데 당신네 가족은 불합격이에요. 이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회사 간다면서요.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옷에 구두까지 신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송재민 너 이거 알고 있었냐? 뭐요 형?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있대. 대주주가 바뀐대. 그게 내 와이프래. 뭐라고요? 서연이가 우리 회사 인수했대. 지분 67%래.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야, 대답 좀 해봐. 전 급하게 회사로 갔습니다. 형이 다니는 회사는 저까지 포함해서 3남매가 다 다니는 중견 제약 회사였는데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긴장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주주 바뀌었대요. 투자회사에서 인수했대요. 사장님 경영권 완전히 넘어갔대요. 구조조정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릴 수도 있대요. 회의실로 올라갔더니 임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안에 형이랑 누나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형이 생산부서 부장이고 누나가 영업부서 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도 예리했고요.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아마 변호사나 회계사인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회사의 신규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서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정한인베스트먼트에서 이 회사 지분 67%를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요. 성과가 좋지 않은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재배치나 인력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형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 그런데 의장님, 혹시 송재민이라고 아세요? 네. 잘 알죠. 제 남편이니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송 부장님과 송 차장님 가정은 정말 자주 봤죠.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말이에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집에서는 며느리 한 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게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식모 부리듯이 일 시키고 백수라고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욕하고 2년 동안 다 봤어요. 다 기억하고요. 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제가 백수인 건 맞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거였나요?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였어요? 송 부장님은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죠. 그런데 그건 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제 지위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백수든 사장이든 상관없이요. 누나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서연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송 차장님, 여기는 회사예요.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의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러분이 고용주니까요. 앞으로 이 회사 인사평가에는 직무 능력뿐 아니라 인성도 들어갈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형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진짜 몰랐어? 아니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야, 근데 서연이가 그렇게 큰 회사 사장이었어?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대? 형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였대요. 뭐, 우리가 서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2년 동안 다 지켜봤대요. 그리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대요. 형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형이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어. 서연이가 우리 회사 인수했어. 뭐라고? 진짜야. 지분 67%래. 우리 다 잘릴 수도 있어. 서연이가 완전 화났어. 어떻게 진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나 봐.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아, 이게 무슨 일이냐? 형한테 들었는데 서연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네, 어머니. 저도 어제 알았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왜 우리를 그렇게 놔뒀어? 왜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어머니가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싶었대요. 뭐? 어머니 그동안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백수라고 무시하시고 쓸모없다고 하시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시고. 아니,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어. 전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알았으면 안 했다는 게. 그럼 몰랐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잘해줬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아셔야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위로 보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정말 평범한 백수였으면 계속 무시하셨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며칠 뒤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용서해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젠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뵐게요.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요. 형이랑 누나도 사과하러 왔어요. 재민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서연이한테 너무 심했어. 형수랑 재수도 너무 미안하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형, 누나,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마음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잖아. 가족이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서연이가 형이랑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서연이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이끌더라고요. 경영 성과도 좋아지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하고요. 형이랑 누나는 서연이 눈치를 보면서 일했고요. 어머니도 이제 서연이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극존칭을 쓰시면서 조심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식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은 좀 바빠요, 어머니. 다음 기회에요. 저도 서연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제 경력을 인정받아서 생산관리팀장으로 들어갔고요. 서연이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저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집에선 아내로서, 회사에선 동료로서요.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팀장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 당신이 잘 준비해줘서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팀장님 실력이에요. 전 그냥 옆에서 자료 정리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어? 그동안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를 지켜줬잖아. 서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한테 항의도 하고 형한테도 말하고. 당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 다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오직 당신만 끝까지 내 편이었잖아요. 당신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래도 미안해. 진작 당신 신분 알았으면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신분을 알아야 잘해주고 모르면 함부로 대하는 거. 당신은 내 신분 몰라도 나를 존중해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네 가족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죠. 그런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위로 보는 거고요.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서연이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80명으로 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형이랑 누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연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명절 때 서연이한테 극존칭을 쓰시고요. 형수랑 재수도 서연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서연이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만약 서연이가 정말 평범한 백수였다면 계속 무시했겠죠. 그게 제일 슬픈 부분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위와 돈으로 판단하는 거요. 예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도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재민아, 이번 명절에 서연 씨 시간 되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 물어볼게요. 근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서연 씨 혹시 아직도 나한테 화나셨냐?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잘 여쭤봐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서연이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명절에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래?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어차피 가족인데. 근데 딱 필요한 시간만 있다가 올게요. 어머니가 변하셨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되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서연이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전 그걸 지켜보면서 속만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서연이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반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건 더욱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용서해주겠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백수든 사장이든 상관없이요. 오늘도 전 서연이한테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는데도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요. 그리고 다시는 제 가족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제가 잘 지켜볼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걸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딱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